연세대 정치개혁과 명예교수인 장동진입니다. 고명하신 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저에게는 큰 명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막바로 발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하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저희 설명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서론하고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타난 정신이 뭔가, 그 다음에 제3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많이 사용하는 데 기본 특징이 뭔가, 그것을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이 3자 관계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복잡한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 또 민주화의 진정과 자유화 과정 속에서 자유와 권리에 대한 관념들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뭐 사람마다 또 계층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상인도 한국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해서 상이한 이해와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이해 정도도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는 자유의 이념 및 가치 또 자유주의를 이해하지 않고는 한국의 현대 한국 민주적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자유 및 자유주의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대 한국의 성립 과정을 보거나 한국의 헌법의 주요 사항을 분석하거나 한국 민주정치 민주화 과정, 일상인의 생활을 분석해 보면은 자유주의 이념 및 그 가치가 그 저변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체성을 자유민주 정체의 한국적인 형태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국가의 정치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게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아주 뭐 상식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은 정치적 삶과 정치적 관계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하는 그 명제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정치 체제를 가져야 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의 정체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 공동체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오리엔테이션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국가 정체성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해함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삶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적 차원에서 보면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 관계를 이해하고 공동이익 추구를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은 애국심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치에 대해서 애국심을 갖게 되면은 그 해당 사회, 정치 사회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선 대한민국에 나타난 헌법 정신을 그냥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질서를 확고히 한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체성인데 자유민주를 기반으로 하는 정체성을 우리는 헌법의 기조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1장 총강에서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또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서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민주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책 정체성이 추구하고 보호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와 자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것을 어, 자유민주정체는 보호하는 것을 정치적인 궁극적 목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것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9장 경제의 119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제6장 헌법재판소인데 법률의 이헌 여부를 심판한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사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그 헌법이 한국의 헌법 정신에 맞는지 안 하는지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자유민주국가 또 입헌민주국가에서는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라든가 또는 대법원에서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 사법심사제, 뭐 법률심사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 전문가 정신적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 정치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헌법에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체성을 서양에서 진척된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이론적 논의와 연결시켜서 분석하고 한국의 정치적 과정에 나타난 경험적 현실과 연관시켜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뭐 통상 많이 씁니다. 근데 기본적 특징을 제가 설명하면 인민민주주의와 대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논의입니다. 우리가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 내적 자유가 내적인 자유가 아니라 외적 관계의 자유를 최적으로 보호하는 정치 체제를 고안해 내려는 정치적 이념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자유, 사적인 자유, 내 생활을 내 마음대로 또 설계해서 살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공적인 자유로서 정치적 자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주는 이 두 가지 자유를 어떻게 배합을 해서 정치, 체제, 또 이념으로 또 원칙으로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자유는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유, 정치적 자유는 자신이 속해 있는 정치 공동체를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은 이론가들 사이에 조금 차이가 역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는 같은 맥락입니다. 공수당은 이제 고대인의 자유, 이것은 이제 인민주권, 정치적 자유와 참여의 자유를 얘기하고 현대인의 자유는 사생활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아시아의 본린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통해서 뭔가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더 확대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는 국가라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롤스라는 이론가는 개인이 가치관의 형성 능력이 있고 또 정의감의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배합해서 정의의 원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만든다면은 뭐 제1원칙은 말하자면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버마스 이론가는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얘기합니다. 사적 자율성은 human rights, 인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적 자율성은 인민주권을 얘기합니다. 공동으로 정치 체제 문제나 또 공동으로 삶의 문제를 함께 결정하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요것은 이제 뭐 간단한 개념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권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신분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정치 체제가 보장을 안 해도 어, 보호되어야 될 권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민적 자유는 정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신, 의견 및 재산권을 정부에 의해서 자의적 간섭으로부터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겁니다. 이거 침범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는 소극적 자유 표기를 합니다.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종교적 신앙의 자유, 자의적인 체포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한편 우리가 시민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막 혼용해서 쓰기도 한데 엄격한 개념 구별을 보면은 정부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제공되는 이익의 보장입니다. 아까 말했던 아시아의 벌린에서 적극적 자유를 통해서 국가가 보호해주는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육의 평등이라든가 뭐 질병이라든가 기아로부터의 보호, 실업, 노년식 재정적 지원 이런 것은 적극적인 자유를 통해서 실현되는 권리인데 그것을 시민적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적 자유와 공적 자유의 두 가지를 전제를 하고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나 이론은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이 각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 두 가지 자유의 행사를 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보완해내려고 하는 작업이 자유주의 정치 철학 또는 자유주의 정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적 자유를 적극적 자유에 우선해서 이제 보장하려고 합니다. 또 현대에 나서는 현대 자유주의론에서 적극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자유, 예를 들면 정치적 자유의 행사를 통해서 그것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이 두 가지 사적 자유와 공적 자유를 어떻게 배합해서 정치 원칙이나 정치 체제의 성격을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치 철학의 관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민민주주의 아까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개념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인민민주주의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파퓰러 디모크라시인데 인민민주주의란 어감이 이렇게 남북한 대치관계 때문에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대중민주주의로 번역을 했다가 그래도 원의에 가깝게 인민민주주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단순한 절차, 민주적 절차를 넘어서 민주적 결정에는 무언가 가치가 있다. 인민들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인민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 체제보다는 그런 통치보다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인민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민민주주의는 외부적 권력이나 자신들 중 스스로 선출한 소수자에 의한 통치보다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스스로 통치하는 인민의 관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런 인민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약, 필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 출판 및 결사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법치, 형식적 의미의 투표의 평등, 모든 성인 시민의 참정, 여기 보장되면 인민민주주의가 스스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비해서 자유민주주의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와 대조하여서 자유민주주의는 인민 통치가 궁극적인 정치적 가치라는 점을 부인한다. 우리가 흔히 일상적인 관계에서 모든 사람이 다 통해서 결정하는데 무슨 이의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인민 통치의 가치를 일련의 기본적 자유들을 설정해서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 기본적 자유들은 인민 통치에 의한 다수결이나 결정에 의해서도 침범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기본적 자유들은 인민 통치 및 그 결론보다 우선성을 지닌다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입니다. 롤스 정의론의 이제 61쪽에 보면은 뭐 기본적 자유가 그러면 어떤 거냐 하면은 뭐 정치적 자유, 투표권 및 공지에 임할 수 있는 권리, 언론 및 집회 자유, 양심 및 사상의 자유, 뭐 재산을 소유할 권리, 법치 개념에 입각해 규정되는 자의적 체포 및 점령으로 자유. 이것이 이 기본적 자유들이 정의 제1원칙에 의해 시민들에게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 틀 안에서 민주적 결정 또 다수결이 작동해야 된다. 다수결이 이거를 정치적 기본적 자유들을 침범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적 결정보다 이러한 기본적 자유들의 우선성을 부여함으로써 인민민주주의 가치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사법심사제, 아까 제가 한국에 헌법재판소가 있고 미국엔 연방대법원이 있죠. 사법심사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 사법심사제 역할을 하죠. 견제와 균형, 권력의 분리 및 여타 수단으로 인민 의지를 완화할 수 있는 원칙적인 공간들을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서구 입헌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차이는 인민의지와 기본적 자유들 간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아주 쉽게 명료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민의지를 표현하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어떤 사항을 결정했는데 그것이 기본적 자유들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은 이건 사법심사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오래 지속되면은 불가피하게 사람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 하게 되고 신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 딱 플루럴리즘 다원주의 현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다원주의 현실은 자유주의 사회에 들어가면 내 말이 정말 옳은지 내 판단이 정말 옳은지를 아, 주장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판단의 부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합당한 불일치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은 낙태에 관해서 낙태 찬성론자와 낙태 반대론자의 입장을 분석해 보면은 참 어느 것이 이렇게 확연하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개인이 판단할 때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 점은 다른 사회적 가치와 비교해서 개인적 자유에 관한 합당한 불일치에 직면할 때 그러면은 인민민주주의자들은 다수 의결로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 공동체를 위해서 다수파가 결정하는 걸 따라야 되잖아요. 이런 주장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인민 통치에 그런 절대적인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합당한 사람이라는 의사결정의 여러 방식이 있는데 단순한 투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이 낫냐? 아니면 어떤 영역은 다수결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그 방식이 낫냐? 이렇게 얘기하면 합당한 사람들은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논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유주의의 성격을 이제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이제 한번 자유민주주의를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을 보고 공부할 때, 이 사례를 보고 이게 자유민주주의라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법 또 대법원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미국의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잘 표현한 나타내는 것이 미국 헌법 수정 1조입니다. 수정 1조의 내용은 의회는 이제 다음과 같은 법을 만들어 다수결의를 하더라도 인민의 의지라 하더라도 이런 것을 만들면 안 된다. 국가 종교를 만든다든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한다든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핍탈하든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금지한다든가 불만 시정을 위해서 정부에 청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것을 막으면은 이거는 불법이다.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수정일 1조인데 자 그러면 미국에서 일어났던
국기 불태우는 행위와 관련한 것을 한번 예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984년 여름에는데 달라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마 아버지 부시 때인 것 같습니다. 혁명적 공산주의 청년단의 회원들이 레이건 행정부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에 항의할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달라스의 상업지구를 행진하면서 또 데모를 하면서 빌딩 건물들에 자신의 슬로건을 스프레이 페인트로 칠하고 기업들의 본부에 있는 미국 국기를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다녔고요. 이들은 시청에 도착했을 때 핵 전쟁의 위협에 항의하는 한국말 하면 연자제, 연자 시행위를 감행했습니다. 누워서 시행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들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좌절되어 젊은 혈기에 존슨이란 그레고리 존슨이란 뭐 학생이었겠죠. 아, 데모를 하면서 훔쳤던 미국 국기를 펴고 석유를 듬뿍 붓고 거기에 불을 나게 했습니다. 국기가 불탈 때 존슨과 그의 동지들은 미국 붉은색, 흰색, 푸른색 이것은 유년색의 색깔이죠. 우리는 너희를 경멸한다, 뭐 침을 뱉는다라고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라스 경찰은 즉각 존슨을 체포하고 국기 모독으로 이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년 감옥형과 함께 2,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5년 후 수많은 항소 끝에 존슨 사건은 연방 대법원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국기 모독을 금지하는 텍사스법이 과연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언론 자유 규정을 위반하는가 안 하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990 1989년입니다. 무슨 미스가 1989년 6월 21일에 연방 대법원은 법원은 국기를 불태울 수 있는 존슨의 권리를 지지하였습니다. 예, 이게 유명한 판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난 판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수정헌법 1조에 내재 있는 기본 원칙이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정부는 단순히 어떤 관념 그 자체가 공격적이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사회가 간주한다고 해서 그 관념 또는 생각의 표현을 금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로 를 이제 지지했습니다. 불태우는 행위를. 수많은 이제 미국인이 이 결정에 격분하게 됐습니다. 상하의원 모두가 이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실망을 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심지어 당시 자유주의자였던 상원 의원인 델라웨어의 바이든 현재 미국 대통령이죠. 미국 국기를 절단하고 흉하게 손상하거나 불태우거나 땅바닥에 내팽개치거나 짓밟는 행위를 불법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해 늦게 이 법안은 이제 이런 법안은 그해 늦게 미국 의회는 연방국기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거 상하 양원의 동의 또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동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미 연방 국기를 절단하고 손상하고 마루나 땅바닥에 버려두거나 짓밟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체포할 수 있는 연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몇 주 이내에 존슨을 그레고리 존슨을 포함하는 조그만 몇몇의 집단의 젊은 항의자들이 그 새로운 법의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 워싱턴에 있는 미국 의회 의사당 건물 계단에서 성조기를 다시 불태워버렸습니다. 항의자들 중 3명은 체포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존슨은 자신도 체포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경찰은 아마 뭐 존슨은 체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사건은 The United States vs. 아인만으로 1990년에 연방 대법원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연방 대법원은 그 이전의 텍사스 법의 경우처럼 이 새로운 법 규정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상하 양원 여야가 다 합동해서 했던 국기보호법을 그게 위헌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 법은 의사소통적인 충격적 영향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이 위배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 우리나라 실정은 이런 문제는 이제 다르겠지만은 제가 이거 설명하는 것은 이것이 맞다라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하버마스를 자유민주주의자로 이제 규정하기는 는 뭐 이런 전통을 보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헌법적 민주주의, 뭐 헌법적 모델을 어, 자신의 이론에서 제시하는데 절차적 민주주의 모델.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러면 인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권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마스는 자신이 지어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제가 거의 못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우선 이 사람은 이제 담론 원칙이라는 건 내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내 말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그 요건이 뭐냐. 그러니까 예, 그것이 이제 담론 원칙인데 그 모든 행위의 규범의 타당성은 일반적으로 그 규범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합리적 대화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들이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담론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담론 원칙이 법적 형식과 결과에서 한편으로는 권리 체계, 이것은 아까 제가 하버마스를 얘기할 때 사적 자율성을 할 때 인권을 얘기했습니다. 휴먼 라이트. 인권과 결합하면 권리 체계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 주권 재민이죠. 파퓰러 사브런티, 인민주권의 원칙을 법적 형태를 갖춘 민주주의 원칙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담론 원칙이 법적 형식과 결합하는 하나의 권리 체계가 한편으로는 권리 체계가 나오고 한편은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이 두 가지가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 체계는 정당한 법의 발생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형태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언급하게 되고요. 민주주의 원칙은 합법적인 입법의 절차를, 그 의사결정의 절차를 언급하게 됩니다. 이 양자가 상호작용해서 권리 체계가 보다 구체화되고 동시에 민주적 결정의 절차도 상세화돼서 헌법 국가의 모델을 갖추게 되고 이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은 뭐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입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규정들이 정당성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민주주의 모델, 절차적 민주주의 모델에서 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하버마스의 권리책이 보면은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주체적 개인의 권리죠. 그다음에 정치적 구성원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세금을 뭐 권리도 있고 있고 의무도 있겠죠. 자신의 권리들에 대해서 적정 절차에 입각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1과 3은 소극적 권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입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정치적 권리는 적극적 권리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뭐 1과 4의 권리들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배경적 조건에 대한 사회적 권리를 얘기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버마스의 논리에서도 민주적 절차가 이 권리 체계와 결합해서 어떤 그 법안을 만들거나 또는 정치를 운영하는데 이 어, 어, 개인적인 권리, 정치적 권리, 사적 권리와 공적 권리를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는 그것이 또 이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하버마스 이론에서는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관계는 사적 자율성 보장 없이는 공적 자율성이 유효하게 작동할 수 없다. 또 공적 자율성의 보장 없이는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의 보장 없이는 사적 자율성이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 양자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버마스는 동근원적이다. 근원이 같다기보다는 호는 아마 두 개의 이 자율성이 동등한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스 하버마스의 정치 철학 모두에서 보면은 현대인의 자유, 사적 자유와 고대인의 자유가 이 개념을 중심해서
자유주의 이념과 민주주의 정치 원리가 이제 긴밀히 결합되어 있고 특히 롤스의 경우는 자유민주 정치의 그 이론적인 그 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3자 관계는 왜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특히 자유와 결합할 수밖에 없는 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크게 보면은 아주 간결하게 얘기하면 민주주의는 인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해서 정치적 결정 방식입니다. 자유주의는 정치적 결정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고유한 영역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을 보면은 정치적 결정은 모든 정치적 결정은 민주적 결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자유민주 정책인데 여기에 한국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민주 정책 자체를. 근데 그 사람들 배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 자유민주 정책을 타당하면서 우리는 설명을 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는 이제 배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결정이 일단 일어나게 되면은 국가의 정치 공혁을 통해서 집행되는 강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주적 결정 역시 어떤 견제 장치가 없으면은 언제나 독재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적 결정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개인의 고유한 자유의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민주적 독재를 이제 방지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이 공화주의 논의에는 아주 세부적인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데 막 크게 보아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우선성을 이제 부여합니다. 그러나 공화주의는 공동체와 공동선에 관심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주의 논의는 두 가지 지적 정통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는 뭐 신아테네 공화주의 논의가 있고 다른 한편은 중세 로마제 키케로와 같은 로마 사상가들의 기원을 둔 신로마 전통의 공화주의가 있습니다. 전자는 인민 주권의 원리에 기초해서 정치적 참여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절대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신로마주의적 전통은 법치를 강조하게 됩니다. 왕이나 지배자나 비지배자나 똑같은 법에서 소속되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지배적 자유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논의보다는 후자의 논의가 자유주의 논의와 연결될 수 있는 그 교착점이 중첩적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고 제가 또 아주 미미한 논의들을 설명을 하고 또 어떤 논의들은 제가 완벽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또 난해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큰 차원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이제 보면은 현대 공화주의 논의에는 공화주의 이론에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정치적 평등이 있고 자치의 자유가 있고 심의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 독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이 모두 개인의 자유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전통의 공화주의 입장이든 자유주의 개인적 자유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화주의 정치 역시 개인의 자유의 침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즉 개인의 공동선 속으로 함몰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자유주의 폐단을 극복해서 공화주의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유들을 그것은 손상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의 뭐 자유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최근에 그 이론가 중에서 패티시라는 이론가가 공화주의 논의에서 비지배적 자유를 얘기하는데 이 많은 긍정적인 부분과 하고 또 비판적들이 있는데 어떤 이론의 비판가들은 그러면 롤스하고 패티스의 차이가 뭐냐? 롤스도 적극적 자유주의로 해서 자유의 평등을 실현하려고 하고 패티도
비지백 자유를 하나의 목적으로서 어떤 정치 체제든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 이 양자 간의 차이가 뭐냐 이런 뭐 비판도 하고 있고 또 어떤 이론가들은 어, 자유주의 이론에서 그 비판을 하고 나오지만은 이 공화주의 이론에서 공화주의 자체의 경제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의 논의가 상당히 중첩이 되고 또 석연하게 A는 A고 B는 B다 이렇게 어, 구별하기 모호한 또 중첩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자가 결합할 때는 개인적 자유를 전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민주주의는 인민 주권에 의한 정책 참여와 결정에 비중을 두고 있고 방점을 찍고 있고 공화주의는 공동체와 공동선의 관심에 초점을 둡니다. 아까 패티스의 비지배적 자유도 우리가 함께 같이 살자면은 비지배적 자유가 성취되어야지만 우리는 아, 공화의 입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서는 공화주에서는 사람들이 덕성을 발휘해서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결합은 소위 그냥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민주공화국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 핵심적인 원칙인 인민주권의 행사를 통해서 공화국의 이상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것은 뭐 외견상 설득력을 지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이상은 개인의 자유를 공화국의 이상 속에 함몰시키는 위험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결합 관계에서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의 고유한 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정하지 않으면 개인들은 언제나 독재와 억압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권력과 결부된 정치적 결정이 독재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민주적 결정 및 공화적 공동선의 추구의 특정한 한계, 그것은 자유주의적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본적 자유 보호를 설정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이것은 자유주의자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이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체성을 자유민주 정체 또는 자유민주공화 정체로 파악하는 것이 뭐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의 관념이 그러면 우리가 정말 뭐 서구처럼 자유민주 정체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뭐 음, 답습을 했느냐? 우리도 자유민주 정체의 형태를 통해서 진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유민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유와 권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우리에게 현대적 의미의 이런 자유와 권리 개념이 나타나는 것은 아마 개화파 사상에서 그 유래를 처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용호의 1888년 상소문에 나타난 민권론 연구에 보면은 근대적인 의미의 서구적인 자유와 권리 개념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권리를 그 right, RIGHT, right을 되게 지금도 저희들이 그 전문가들이 쓸 때도 right이 권리라는 표현도 되고 옳음이라는 표현도 되고 또 정의라는 것도 되고 이렇게 의미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박영호도 프리덤 또는 리버티를 이제 번역한 자유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이제 통의 대신에 뭐 생명 보존 및 행복을 추구하는 일종의 민의 권리로 이제 그 right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통의로 많이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말을 찾는 게 그마침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6.1전의 소유 견문 제4편 국민의 권리에서도 보면은 자유와 통일을 언급하는데 통일은 이제 라이스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통일과 자유의 조목을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 신명의 자유와 통일, 재산의 자유와 통일, 영업의 자유와 통일, 집회의 자유와 통일, 종교의 자유와 통일, 언론의 자유, 명예. 거반 우리 현대에서 쓰는 그런 그 항목들을
거의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나타난 자유 개념은 여기서 제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 관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건국 과정에서 또 헌법 제정과에서 굉장히 능동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이면은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에서 활동했던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중심에서 그 아이디어가 만일에 현대 한국의 헌법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헌법 제정기 건국 과정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된데 재헌국회를 선출하게 되고 5월 31일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어, 의장님이 선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헌법 기초위원 30명을 선출해서 헌법의 어떤 문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법이 이제 초안이 만들어져서 이 7월 12일에 전문과 10장 113, 103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헌법, 일명 재헌헌법을 통과시키게 되고 7월 17일에 국회의장 이승만의 이름으로 공포되고 그해 7월 20일 국회에서 정부 통영성에서 이승만은 180표의 압도적 의회 내에서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세계에 선포하게 됩니다. 또 이승만의 정치관은 그 평등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것은 분석을 해보면 인권의 평등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상중하의 구분이 없어서 상놈의 몸도 때리면 아프고 긁으면 시원하며 남이 듣는 것을 듣고 남이 보는 것을 보면 자신에게 뭐 이로운 것은 보호하고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 인권에서는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공화제 정부 수립은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민주공화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 모든 국민이 평등권과 언론, 출판, 종교 등 모든 분야의 자유권을 누리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제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공화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또 그 외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미국 헌법에 대해서 많은 그 개념과 관념과 또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이승만의 정치관 공산주의 정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그 입장이 많은데 뭐 그중에서 하나만 뽑아왔습니다. 시간 때문에. 원래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역해가며 국민을 지배하려는 사상책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산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입각해서 한 그 부분도 아주 재밌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주 또 제가 당시 그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유진호의 그 교수님의 헌법 헌법 기초안을 만들으셨죠. 그 안이 큰 틀에서 많이 이제 그 채택이 됐습니다. 물론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 중심제로 이제 바뀐 것이 큰 변화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만들 때 무엇보다도 곤란을 느낀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을 어디 두느냐 하는 문제였다. 나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은 끝까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등을 위해서는 그들을 희생해도 좋다는 공산주의는 에는 반대하였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하면서 거기서 올 수 있는 폐단을 제거 또는 방지하느냐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자유란 개념을 이 헌법을 만들 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나 유진호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깊이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뭔지 의미가 뭔지를 깊이 이제 헤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유신 체제에서 들어서 참 재밌는 그 변화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막 그러나 여기서는 제가 이제 유신 체제 자체의 비판보다도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가 또 그 당시에 막 본인들은 이제 혁명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문장 그 자체로 이제 뭐 혁명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습니다. 원래는 이제 최근에 학계에서는 5.16 군사혁명을
5.16 군사 쿠데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저자로 나오지만 뭐 필자는 제가 진- 원래 필자는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추측에. 그리고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서 보면은 자유당 독재 12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참 재밌게 나타납니다. 민주주의를 직수입한 의회 민주정치는 실패하고 30억 불의 애원은 전력 비료 공장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채 도시의 화려한 소비 생활로 탕진되었다. 결국 1959년 콜론 보고 한국편은 한국에는 민주주의 껍질만 남은 것도 기적이다.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부족당한 것 같아. 차라리 인자한 현대 정치가 타당할지 모른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혁명에서 보면은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중에서 뒤에 보면 나아갈 길 지도자의 혁명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에서 혁명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소생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민주를 확립할 것을 갈망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근본의 군사혁명은 일종의 수술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소생시키고자 한 것이 이번 군사행위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한국적 민주주의를 하고 주장하고 또 유신 체제에 들어서 원래의 의미가 상실되긴 했지만 의도는 이러한 개념들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혁명기에 있어서 민주주의, 뭐 행정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의 여건상 이루기 어려우니까 행정민주주의 이렇게 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논변은 이런 것입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데 한국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과도기적으로 제한된 행정민주주의를 실행하여서 장기적 차원에서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신의 이제 정당화는 이들 박정희 대통령과 이 혁명 리더십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아마 제가 이해하기에 이런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비자유적인 방식을 채택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제 성립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실천적으로도 그렇게 되면은 독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72년 10월 유신 헌법의 제정인데 그래서 이것은 민주주의 한국 토착화를 이제 시도했는데 결국은 비민주적 또 비자유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건 독재로 흐르는 것은 불가피했고 그래서 인권과 개인 권리의 자유 제한은 이제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또 어쨌든 간에 그것이 본인의 능력이 부족이든 국민의 염원이든 간에 이것이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신을 지나면서 87년에 민주화 선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민주화는 87년의 그 민주화 선언은 6.29 민주화 선언은 민주적 제도의 정착을 보여주는 거고 정치적 자유가 이제 획득하게 되고 이 중요성을 체득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 기간에서 87년 민주화 선언에 이르기까지 보면 민주화 운동 속에 자유화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 체제 기간 동안에 많은 개인적 자유가 제한됐기 때문에 무슨 정치적 자유도 제한되고 물론이죠. 그래서 인권이라든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의식 이런 것이 저변에서 배터리 성장을 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 한대로 이제 노동운동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인권의 존중 요구를 볼 수 있습니다. 유신 기간에 나타났던 것은 유신 기간 전에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서 전태일 분신 사건을 보면은 이것은 뭐 어,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40분경에서 분신 자살을 하게 되는데 당시 그가 외쳤던 말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을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적, 제도적 요구가 물론 깔려 있겠지만은 이것이 함의 하는 것도 인권에 대한 보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말 YH 노동조합 운동도 1979년 4월 YH 무역의 폐업 신고에 맞서서 YH 노동조합은 파업을 시작했는데 당시에 보면은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은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노동조합법인지 있는지 근로기준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이제 많은 자료들을 봐야 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해석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논문에서는 이 발표에서는 정치적 자유는 물론 이제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었으니까 항쟁인데 강조됐지만은 인권의 중요성을 체득하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 많은 상상자를 냈으니까. 그래서 민주화파 항쟁이 1980년에 이제 발생했는데 5일 동안 진행된 시민과 군이 대치했던 광주 민주화 항쟁 수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을 보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희생자나 또 그 가족들이나 또 그 바깥에서 보는 시민들을 봤을 때는 이것이 단순히 민주화가를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로까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자유와 인권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계기인데 더 깊게 생각하면은 과연 정치적인 것이 뭐냐? 어떤 정치가 있다면은 뭘 정치적인 추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텔로스가 뭐냐? 퍼플스가 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더 깊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치를 넘어서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마치 제가 이걸 광주 민주화 요걸 정리하면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했는데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그 아이만 인 예루살렘, 그 아이만 재판을 보면서 아렌트가 그 쓴 책의 끝에서 악의 평범성이란 말을 진부성, 도넬리티 오브 이블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에 상응하는 사건이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화 이외에는 민주적 기본 제도 정착이 위해서는 이제 자유화가 구체적으로 이제 민주적 제도가 정착이 되니까 이제는 자유화가 이제 확산이 되고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의 자유 및 권리 의식에 이제 확장이 되고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 및 권리 의식이 확장되고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개인 및 집단 간의 자유 및 권리 간의 갈등은 일상적인 일이 이미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또 개인 및 집단의 특수이익과 공공이익 간의 타협 및 조정을 어렵게 만든다. 최근에 제가 일산에서 학교로 연대로 이제 자동차로 갈 때 마포시청 앞을 지날 때 온갖 소각장, 추가 소각장 건설 반대 투명카드가 많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국회의원마다 다 찬성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그마침 이제 개인들의 이익의 확대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운동도 이렇게 노동운동 민주화로 파악할 수 있지만은 자유주의화로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는 노동운동 민주적 질서에서 과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는데 민주화적 측면과 자유주의적 측면의 양면성을 모두 갖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와 증진에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90년대 중반 한국전력 등 민영화 사업체에서 발생이 시작한 비정규직 투쟁이라든가 또 쌍용 자동차 쟁의 사례든가 뭐 이런 것은 대개 이 권익투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화와 연관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7년 6.29 선언 이후에 민주적 제도가 됐죠. 노동에서는 이 제도가 아직 정착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노동 운동의 조직화 이런 것이 이제 그, 활성화된 것이 이것은 민주화의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 인정됐던 것은 지역노동조합협의회와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이제 건설이 되고 이를 전국민주노동총연맹으로 확대 발전되고 99년 김대중 정부에 따라 복수노조 금지 조항 폐지로 이제 합법단체가 되는 것. 그런 것을 보면 뭐 민주화의 진전이라 노동의 민주화 이렇게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눈여겨볼 것이 참 재밌는 것이 여권의 신장과 페미니즘이 최근에 이제 많이 한국의 자유주의 담론이 한국사에 퍼지는 것은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페미니즘 담론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것은 뭐 다양하게 우리 사회의 문제를 있고 우리가 과거의 유교주의적인 공통체주의적인 그 관점들을 많이 좀 와해시키고 나간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가장 큰 예로는 페미니즘 담론은 한국에서 남성 가정 중심의 호주제 폐지를 비롯해서 강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가 이미 이루어졌죠. 그래서 낙태 문제라든가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운동까지 나오고 성전환자의 사적 지위에 관한 논의까지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 난처한 게 이제 동성애자 결혼의 법제화 문제까지 이제 거론되고 있고요. 그것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군대 내에 동성애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던 거죠.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군대 문화에 도전하는 성소수자의 인권 주장이 대립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이거 참 복잡한 문제죠. 그래서 이 변희수 하사 판결 이것도 참 흥미있는 예입니다. 참 비극적인 얘기기도 하고요. 뭐 이거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변희수 하사는 남군 부사관으로 선발되어서 2017년 3월 의무 복무 기간에 수사관으로 임관해서 전차 조종수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변호사는 2017년 4월경부터 정신과 가정의학과 진료 후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고 2017년 5월 27일 민간병원에서 성정체성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하사는 군 허가권자인 여단장의 허가를 받아서 2019년 11월 29일 태국 라즈브라나 종합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게 됩니다.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0년 1월 20일 변희수 하사를 전역시키기로 의결하고 1월 23일자 전역 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변하사는 2020년 2월 18일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육군본부 군인사소송심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는 8월 11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부사관 의무 복무 기간 만료인 전인 2월 27일 자살했던 것 같습니다. 사망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것을 확정 판결을 했는데 이 사건 전역 처분은 여성에 대해서 남성을 기준으로 한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해서 위법하다고 줬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화가 되면서도 또 많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이제 곤란한 점들을 이제 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한국의 자유민주화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롤트의 조적 사회주의에서 나는 그 어떤 정치사회 정의 원칙을 이해하는 3단계를 설명합니다. 잠정적 타협, 헌법적 합의, 중첩적 합의
이루는 이제 당비와 굉장히 유사성을 보여서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정적 타협이라는 것은 개인 또는 이익 또는 집단 이익이나 정책 협상의 결과에 그런 사회적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합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회적 화합이란 단지 거칠에 불과한데 사회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이들 간의 뭐 의견 수렴자는 세력의 수렴 상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의존하는 거죠. 그러면 상황이 바뀌면은 이 합의가 깨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감정적 타협입니다. 이에는 국가의 목적과 이익을 서로 다투고 있는 두 개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조약에서 그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남북 한의 합의가 있어도 또 상황이 변하면 또 깨지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감정적 타협을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적 합의는 어떤 특정한 시기의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우연속으로 인해 특정한 자유주의적 정의 원칙들이 잠정적 타협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현존의 정치적 헌법으로 이제 수용된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헌법적 합의의 첫 단계에서는 자유주의적 정의 원칙들이 잠정적 타협으로서 마지못해서 수용돼서 헌법으로 채택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개인적인 포괄적 교리, 개인적인 뭐 종교, 철학의 도덕적 신념들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적어도 이 헌법 원칙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러한 원칙들은 특정한 기본적 정치적 권리들 및 자유들을 보장하고 정치적 경쟁의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 정책의 문제를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첩적 합의에 이르게 되면은 이 정치적 측면이 괜찮다.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정관에 대해서 종교적, 철학적 및 도덕적 교리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뭐 괜찮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단계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 신념이 달라도 각자 자신의 그 신념 체계 속에서도 특정의 정치적 정관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면 이제 사회적 합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정치적 경우에 대한 이제 합의에 기초한 그런 사회적 합이 가능해지고 이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 정치가 괜찮네 살아보니까 우리가 내가 종교는 다르고 신념이 다른 사람과 달라도 뭐 이 정도면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있어 이런 어떤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중립적 합의라고 해요. 근데 이게 중립적 합의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은 자유주의 정권이 초기에 잠정적 타입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헌법적 합의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 이후 중첩적 합의로 어떻게 발전되는가. 근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포괄적 신념들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 허점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사는 정치적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정의관에 대해서 자치의 신념에 따라서 개별적인 충성, 지지의 발전의 공간을 열어놓게 되고 또 합의를 발생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별적 지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헌법적 제도에 따라서 뭐 행동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에 비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니까 뭐 이 헌법을 따를 것이라는 합당한 확신을 가지게 될 거랍니다. 이게 굉장히 낙관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점차적으로 정치적 협력이 성공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들 간은 는 상호 간의 신뢰와 확신의 증가를 획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민주 정치에 갖는 타당성이 사람들이 수긍을 하게 되면 그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또 우리 사회에 대한 충성심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대 한국 민주 정치에서 자유민주적 가치 내재화 과정을 살펴보면은 롤즈가 제시하는 잠정적 타협, 헌법적 합의, 중첩적 합의의 단계적 발전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 1948년 8월 15일 재헌에서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은 잠정적 타협의 기간이라 할 수 있고 여러 정파들과 이념들이 갈등하면서 헌법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해방 이후 1948년 8월 15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리고 48년 8월 이후가 45년인 것 같습니다. 해방이니까. 두 번째,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 이후 1981년 미국 선언 이런 과정은 헌법적 합의에 보는데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제 중첩 합의의 요소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헌법적 합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중첩적 합의의 6.29 선언 이후에 현재 이르는 과정은 중첩적 합의의 진행 과정으로 파악하고 아직도 그런 진행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국민들 간의 자유민주 정치에 대한 중립적 합의가 충분히 내재화되고 심화되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한국의 자유민주 정치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낙관적으로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이념 자체를 우리가 자유민주 정치의 이념 자체를 한국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그 근간으로 하는 그 정치를 운영하는 또 많은 또 진행 과정 또 앞으로 많은 난관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겪어나가야 되는 과정으로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